안녕하세요. 시니어 아카데미 한국사 강사 이월순입니다. 오늘은 조선 제14대 왕 선조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선조는 사실 적통도 아니고 적자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왕이 됐는지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조는 제13대 왕 명종이 자식이 없이 승하하다 보니까 그 대를 잇기 위해서는 조카 중에서 아니면 그 인척 중에서 그 대를 이어야 되는데 많은 조카들을 데려다 놔놓고 명종이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 시험에 통과한 분이 선조예요. 출생은 1552년이었고 1608년으로 돼요.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그리고 대위도 40년 8개월이나 하는 그 오랜 정치를 했었는데 사실 선조 시대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하고 싶은 정치는 제대로 못한 임금이에요. 문치주의자이면서도 붕당 정치를 하게 돼가지고 서로 당파 싸움이 이 선조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조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정치를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를 다 못한 임금이었어요. 선조는 중종의 6째 비인 후궁이었죠. 후궁 창빈 안씨의 둘째 아들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왕위계승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임금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임금이 되었을까요? 보면 중종의 단경왕후 신씨는 폐비가 돼서 갔고 그 다음에 장경왕후 윤씨도 인종을 놓고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정왕후 윤씨가 들어와서 명종을 낳았거든요. 근데 명종이 사실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13살 때 질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후대를 이을 자손이 없다 보니까 이 선조가 다음에 세자로 책봉되면서 14대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당시 후사가 없던 명종은 일찌감치 하성군의 지혜와 영특함을 알아보고 여러 왕손들 가운데 그를 후계자로 내정하셨습니다. 어떻게 후계자로 했을까요? 근데 그 많은 조카들을 불러다 놔놓고 명종이 너들 이 임금이 쓰는 이 모자 같은 거를 익성간이라고 해요. 그 익성간을 이렇게 내려다 주면서 너들 익성간 한 번씩 써볼래? 이러면서 제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른 조카들은 전부 다 한 번씩 써보면서 제 머리에 꼭 맞아요. 이러면서 자기가 임금이 되고 싶은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선조는 어떻게 했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전하만이 쓸 수 있는 그 모자이지 익성간이지 제가 감히 어떻게 이 익성간을 씁니까? 저는 아무런 자격도 안 되고 정말 익성간을 쓸 자격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사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종 생각에는 이놈이 그래도 제법 인격이 갖추어진 사람이구나 싶어서 이 후계자로 이 선조를 지명을 하게 됩니다. 반계승통으로 그러니까 선조는 중종의 6번째 후궁인 창빈 안씨의 둘째 아들의 또 둘째 아들 덕흥궁의 셋째 아들이니까 왕통으로서 정통성은 1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겠어요? 콤플렉스가 있겠죠. 자기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선조는 좋은 임금이 되어야 되겠다고 굉장히 노력했던 임금이에요. 나는 좀 더 잘해서 손가락질 받지 않는 임금이 돼야 되겠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즉위 초에는 학문에만 전념하고 이른 나이에 제자백가라든가 이 서적을 모두 섭렵을 했어요. 제자백가라면 뭐냐 하면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그때는 BC 8세기였으니까 굉장히 오랜 옛날 서적이죠. 그런데도 전국시대에는 제자백가를 굉장히 훌륭한 서적으로 인정을 하는 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백가를 모두 읽고 또 그 학문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제자백가인데 제자는 여러 학자들을 제자라고 하고요. 백가는 수많은 학파, 어떤 학파, 너는 이거를 주장하고 나는 이것을 주장하고 하는 학파들을 백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실 선조가 몇 살에 즉위를 했냐면 15살에 즉위를 했어요. 그동안에 명종이 자식이 그래도 13살까지 가라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세자를 책봉하지 않고 있었죠. 선조는 그때까지 선택을 받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세자가 죽고 난 다음에 선조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른 나이에, 그리고 선조가 그 덕훈군의 셋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 나이에 즉위를 했어요. 15살에 즉위를 했는데 매일 경연에 나가서 학문과 정치를 토론하고 모든 거를 정말 능수능란하게 잘하고 있으니까 명종의 비 인순왕후도 이제는 그냥 혼자서도 정치를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1년 만에 수렴청정을 거두게 됩니다. 이 시대에 또 누가 있었나 하면 태계 이항 선생님하고 율곡 이이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율곡 이이 선생님은 사실 이항 선생님보다가 굉장히 나이가 어렸어요. 35세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학문적으로 굉장히 통하는 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그 이론을 주고받고 또 모든 것을 학문적으로 많은 배움을 서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성리학적 왕도 정치인 신봉자가 된 선조는 이제 태계 이황도 성리학자였고 율곡 이이도 성리학자였어요. 유교 사상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당대의 성리학자인 대가인 이황과 율곡 이이를 스승으로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리고 상강행실도라고 해가지고 임금과 신하의 도리, 또 아버지와 자식의 도리, 또 남편과 아내의 도리, 그렇게 모든 도리가 적혀있는 상강행실도를 많이 반포하면서 성리학적 질서가 정착할 수 있도록 도학, 상강행실, 또 신경 등의 책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충신, 효자, 연려, 이 사람들의 경험담을 상강행실도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선조는 학문과 덕망을 골고루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가거 제도를 개선하여 가지고 현량가 제도를 실시하며, 현량이라는 건 뭐냐면 가거 제도가 3년마다 있을 것 같으면 현량은 필요할 때마다 가거 제도를 실시해 가지고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현량 제도도 실시해 가면서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많은 인재들이 배출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589년에 선조는 200여년간 선왕들이 하지 못했던 그 어떤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성계가 고려를 역성혁명을 할 때, 고려는 왕실을 왕으로 대대로 내려오면서 왕을 즉위를 했었던 시대였는데 다시 왕씨가 안 되고 이씨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그러니까 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역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성혁명을 할 때 고려에게 못된 짓을 했다고 명나라에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계가 고려의 왕 4명의, 그러니까 공민왕, 우왕, 창왕, 공양왕까지 다 죽였다고 명나라에서는 이성계에게 그 모든 나쁜 일을 했다고 뒤집어 씌워놓은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종계변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계변무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성계 때부터 계속 14대에 내려오면서까지 굉장히 전전긍긍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는 명나라 대명해전에, 대명해전이라는 것은 역사서 같은 거였어요. 거기에 자기의 족보가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전전긍긍하면서 굉장히 많은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건국 직후에 조선으로서는 왕통의 합법성이나 왕권 확립에 매우 중요하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인임이가 고려의 마지막 그 신하였어요. 굉장히 권력을 잡고 있던 신하였는데 그 신하가 그 우왕을 추천하면서
창왕, 그 다음에 공양왕까지 추천을 했는데 이인임이 아마 명나라에다가 이렇게 역성혁명을 할 때 나쁜 일을 했다고 이렇게 말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새로 다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명나라에서는 조선에 뭐 이성계가 잘못 역성을 했든지 말든지 그게 명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러면서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200여년간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선조 때 들어서 종계변무의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됩니다. 누가 가서 해결을 하냐면 선조 때 항정욱 등이 가서 정정키로 확정을 해요. 항정욱 등이 신하가 가서 정정을 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굉장히 그 외교적으로 잘하고 오는데 명나라에서는 알았어 해줄게 이래 놔놓고는 사실 정정을 하지 않고 그냥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1588년 유홍이 고쳐진 것을 대명해전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유홍이 대명해전에다가 사실 역성혁명 할 때 그렇게 4명의 고려왕을 죽이지 않고 시해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모든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왕이 됐다는 것을 대명해전에다가 이렇게 바르게 고쳐진 것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 선조가 얼마나 반가웠어요.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선조는 너무 기뻐하면서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벼슬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연회를 베풀어서 치하를 해줘요. 그리고 사실 유홍은 누군가 하면 문신이 아니고 모신이었어요. 우도 병마사도 하고 전라도 수군 절도사도 하고 그 다음에 해령 부사도 한 유홍이었는데 유홍이 꿈 배짱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명나라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고쳐가지고 오겠다고 해서 고쳐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종묘에 가서 이렇게 이제 바르게 역사를 조선의 역사가 바르게 명나라에까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종묘에 가서 보고를 하고 제사도 지내고 또 죄인들을 사명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면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무렵에 성리학을 바탕으로 정치를 펼치는 살림 세력이 굉장히 왕성하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구와 척신 세력이 크게 힘을 잃어갔어요. 훈구 척신이라면 뭐냐 하면 왕이 어떤 세조 때 단종을 탈해하고 자기가 임금이 될 때 신하들이 많은 공을 세우거나 이럴 때 훈구 척신이라고 해요. 공을 세워가지고 사실 뭐 과거 급제를 해서라기보다는 공을 세우고 그 밑에서 녹을 받아 먹으면서 관리로서 벼슬을 한 신하들을 훈구와 척신이라고 하거든요. 척신은 뭐냐 하면 그 임금의 친척을 척신이라고 합니다. 사림은 선조 즉위와 함께 같은 편 사림들을 정치적으로 복권시키는 한편 왜 이 사림들이 복권을 해야 하나 하면 중종 때 조광조 일파가 사림 일파가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 중종이 개혁하는 거를 제대로 따라줄 수가 없고 너무 완강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조광조의 그 모든 개혁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묘사가 일어나가지고 조광조를 결국은 사약을 내려서 죽게 만듭니다. 그 조광조를 죽이면서 사림 일파들을 축출하고 유배를 보내고 파직을 시키고 했기 때문에 사림 일파들 선조 때는 그 사림 일파들을 다시 복권을 시킨다는 것은 다시 간직을 준다는 뜻입니다. 징계 같은 반대파 인물들은 대대적으로 축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척신계는 그 임금의 친척들이죠. 친척이면서 살인파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의 입지가 좁아지니까 살인파들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임금에게 어떤 상소를 올린다든가 또 정치를 할 때 정책을 펼친다든가 이럴 때 굉장히 많은 조언을 할 수도 있고 자문을 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척신이나 훈신들은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지 그렇게 학문적으로는 뒤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축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무렵에 또 뭐가 있었나 하면 당파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별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당파 싸움을 하게 돼요.
그 이조전량이라는 그 관리직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김효원이가 누구를 추천하냐면 오건이라는 사람을 추천해요. 그때는 이조전량에 현직에 있으면 자기 그 대를 이을 이조전량을 현직에 있는 이조전량이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조전량 오건이 김효원을 추천했어요. 오건이 김효원을 추천을 했는데 심의겸은 서쪽에 살아서 서인이라고 그러고 김효원은 동쪽에 살아서 동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인순왕후, 심의겸은 누구냐 하면 명종의 비, 명종의 왕비 인순왕이 동생이었어요. 심의겸이.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 김효원 추천하는 거를 심의겸이 반대한다.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이때 당시에 척신으로서 심의겸도 세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김효원을 추천하는 것을 오건이 김효원을 추천하는 것을 반대하니까 결국은 이조전량에 김효원이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막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조전량은 정오프면서도 인사의 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그 이조, 정조, 또 예조, 공조, 이렇게 모든 인사의 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막강한 권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당파 싸움이 시작되는데 물론 그전에도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이 티격태격하기는 했지만 이처럼 아주 격렬하게 싸우기는 선조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서인은 정릉방 쪽에 있어서 서인이라고 그러고 동인은 동대문 쪽에 있어서 동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인은 심의겸을 지지하는 서인으로 분리돼 당파 싸움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김효원의 집이 도성의 동쪽 낙산에 있다고 하여 동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동인, 서인이라는 것은 집에 어디에 사느냐 하는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훈구파가 싸우는 게 아니고 살인파에서 결국은 살인파가 거의 어떤 관리직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인파 저들끼리 싸우면서 살인의 분열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기축옥사는 1589년에 사실 선조 때는 사건들이 많고 또 임진왜란도 이때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반란도 많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좋지 않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여립이라고 해갖고 조선시대 인물 중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의 중심, 그러니까 경쟁에 있어서 첨예한 논쟁을 가지고 있는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정여립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우수한 성적으로 문과에 급제를 24살에 합니다. 그리고 성격이 좀 직선적인 성격이었어요. 서인에 있다가 뭐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동인으로 당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삐져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낙향을 해서 자기 그 고향에 내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기축옥사가 있냐면 이 정여립이 많은 학자들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때 당시에는 학자들이 먼 데 있어도 이렇게 서로 서신을 주고받고 또 만나기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여립이 많은 학자들을 모으면서 모반을 계획하고 있다고, 서인에 있다가 동인으로 갔으니까 서인에서 이 사람을 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여립이 역모를 꾀했다는 모반 사건을 배경으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처럼 같은 사립 내에서 분당 사태가 심해지자 율곡 이인은, 율곡은 서인이었지만 사실 학문이 뛰어나고 인품이 좋았기 때문에 너무 싸우지들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화해하고 잘 지내면 어떻겠냐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서로가 양보를 하지 않으니까 결국 싸움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기축옥사는 1589년에 동인 사람인 정여립이 역모를 꾀했다는 모반 사건을 배경으로 결국 3년에 걸쳐 3년 동안 그 모반 사건을 축출하는 그 학자들을 찾아내서 억울하게 죽은 사건을 말합니다. 결국 모반 사건으로 인해서 1000여 명이라는 살인 세력이 죽게 됩니다. 이 옥사를 주도한 서인은 한때 조정을
장악하기도 했지만 1591년에 일어난 건저 문제 때문에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정철이었습니다. 정철은 사실 서인으로서 정렬이 모반 사건으로 몰아서 그 동인 쪽 살인들을 많이 몰아냈지만 죽이기도 했지만 건저라는 건 뭐냐면 선조는 본처한테서 자식이 없었어요. 항상 병약하다 보니까 자식을 못 낳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후궁들한테서 낳은 자식이 강해군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강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기에는 사실 찜찜해가지고 선조 자기도 정통 적자도 아니었고 정통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 자식만큼은 적자에다가 정통파로 해서 그 임금을 그 즉위를 물려주고 싶었어요. 왕으로 물려주고 싶었는데 조강지처 그러니까 정비한테서는 자식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후궁한테서 여러 명의 자식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서 강해군이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했어요. 그래서 정철이 이제 폐하 이제 그 강해군을 세자로 책봉을 합시다 이러면서 정철이 건의를 해요. 상소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선조가 막 분노하면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나는 이렇게 후궁한테서 태어난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정철을 유배를 보냅니다. 이 사건으로 다시 정권을 잡은 동인들은 그러니까 서인이 동인을 몰아냈는데 정철이 건저 문제 그러니까 세자를 강해군으로 하자 싶어서 선조의 미움을 사고 쫓겨나니까 서인 처벌을 두고 그러니까 서인을 어떻게 처벌을 할까 이러면서 동인 중에서도 강경하게 처벌을 하자 또 좀 살살 해가지고 온건하게 처벌을 하자 하면서 그 동인 중에서도 두 파로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정계가 당파 싸움을 하는 사이에 선조는 이를 이용해가지고 이쪽을 잡았다가 저쪽을 잡았다가 그러면서 왕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이 딱 잡아가지고 폐하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사실 왕의 권한이 조금 사그라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는데 이쪽 잡았다가 저쪽 잡았다 하니까 이 당파에서 왕에게 잘 보이려고 왕권은 점점 세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파의 독점을 막으며 발전적인 당파 정치를 이끌어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난리가 났어요. 이탄계의 난이라고 해가지고 이탄계는 여진족이었어요. 여진족이었는데 그동안에 그 여진족이 조선을 별로 침략하지 않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쯤 조선을 침략하면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탄계가 결국은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인들이 항상 여진족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여진족이 결국은 나중에 청나라가 되거든요. 후금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청나라가 되는데 여진족을 조선에서 생각하기에 여진족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랑캐 놈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무시하고 얕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여진족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막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직전이었죠. 그러니까 3만여 명의 여진족이 함경도 북부를 침입을 하는데 삼포왜란, 그 삼포왜란이라 하면 임진왜란과 함께 조선 전기에 아주 큰 전란으로 기록되는 게 이탄계의 난이에요. 그래서 이탄계의 난을 어떻게 물리칠까 막 우왕좌왕하는 중에 사실 거기에서 신립이 장군이 이탄계 난을 물리칩니다. 16세기 들어와서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까지 그 북간 유적 도첩 일천하위도 해가지고 조선이 겪은 가장 큰 군사적 전란이었어요. 그래서 이탄계의 난은 신립이 대규모 공격에 대한 조선의 방어체제의 허점을 드러내게 돼요. 왜 허점이 드러내나 하면 세조 때 진간 우장 북변에 침입한 이탄계를 격퇴하고 두만강을 건너가 야인의 소굴을 소탕하고 개선했습니다. 신립이. 그러면서 정말 3년에 걸쳐서 이탄계의 난이 함경도 쪽을 침략을 했을 때
굉장히 어렵게 전투에서 조선은 승리를 했습니다. 여진족이 두만강 하류에 있는 녹둔도에 침입해요. 녹둔도가 섬인데, 두만강 하류에 있는 섬인데 거기에 사람들을 아주 못살게 하고 또 군사를 무자비하게 죽이고 100여 명의 백성들을 납치해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여진족이 납치를 해가지고 가면 돌려주지도 않는데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끌려가면서 온갖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그 기존 진간체제라는 거는 세조 때 만든 체제인데 사실 경상북도라면 군사를 안동, 상주, 경주 이쪽으로 조금씩 병사를 주둔시켜서 한 어떤 전란이 났을 때 이쪽 병사들이 가서 싸우다가 안 되면 또 나머지 병사들이 가서 싸우고 또 나머지 병사들이 가서 싸우고 이러는 체제를 진간체제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나 작은 병사들이 전투에 나가니까 3만여 명이나 되는 여진족이 쳐들어왔을 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재성방략이라는 체제로 바꾸게 됩니다. 여진족 토벌에 성공했지만 아군의 피해 역시 엄청났죠. 그렇게 많은 군사가 와서 짓밟고 막 거기에서 양식이라든가 모든 거를 탈환하고 뺏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백성들은 살기가 힘들었겠어요. 재성방략이라고 하는 거는 중종 때의 삼포외란, 또 명종 때의 을묘외변을 겪으면서 시도된 전략인데, 재성방략 체제는 거점 방어가 아닌 지역 방어 개념을 써서 각 지역을 군사를, 그러니까 그 재성방략 군사는 한 곳에 이렇게, 진간 체제는 따로 있었으면 재성방략은 한 곳에 이렇게 병사들을 모아놓고 한 사람의 지휘하에 이렇게 하자 하면 이렇게 쫙 이렇게 달려나가고 또 후방부대가 또 이렇게 달려나가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지휘하는 체제를 재성방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체제는 임진왜란 초기부터 여러 문제를 드러내며 전황만 악화시키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재성방략도 그렇고 진간체제도 그렇고 두 개 다 그렇게 좋은 그 병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성방략도 한꺼번에 그 병사들이 무너지면 후발대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선조는 이 두 사건을 통해 국방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방어체제를 손보아 가지고 국방을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국방에 노력을 했습니다. 한편 1590년대 들어 선조는 외국의 동태가, 그러니까 일본의 동태가 그때 당시만 해도 외놈하고 외국이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일본이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외국이라고 했어요. 그래, 외국의 동태가 수상하다니까 그 일본의 동태는 어땠나 하면 사실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천하를 통일하면서 일본의 그 군주들이, 성주들이 통일이 되면서 또다시 또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다른데 신경을 돌리기 위해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킬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조는 통신사를 한 200여 명을 보내가지고 외국에 가서 한번 살피고 오느라 외국이 어떤 지금 상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지 이거를 상황을 살피라고 가서 1년 동안 황윤길과 김성일은 그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이듬해 외국의 동태를 살피고 1년 동안 외국의 동태를 살피고 돌아온 황윤길은 서인이었어요. 황윤길은 전하 아마 외국이 전쟁 준비에 한창이므로 반드시 전쟁에 대한 대비체를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준비를 철저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하 우리도 전쟁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김성일은 남인이었어요.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인물은 아주 보잘것없었고 훈련된 군사는 보지도 못했고
전쟁 대비는커녕 백성들이 훈련만 가중시킴으로 결국 그 전쟁에 대비를 할 것 같으면 그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이러면서 김성일은 그 거짓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당시 선조는 각 지역에 성을 쌓고 병사를 징집하는 등 대비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사실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서 김성일에게 묻습니다. 왜 거짓 보고를 했느냐고. 그랬을 때 김성일은 저쪽 서인의 항룡길이 사실적으로 말을 하는데 내가 똑같이 동조를 하게 되면 그 당파에다가 내가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파 싸움이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없었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뜻이죠. 그래도 선조가 우리도 뭐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항룡길은 전쟁 대비를 해야 되고 김성일은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좀 걱정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뭐 좀 하자 이러면서 각 지역에 성을 쌓고 병사를 징집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대비책을 강구를 해요. 근데 결국 김성일이가 전쟁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데 이렇게 백성들을 징집하고 훈련시키고 이러면 너무나 힘들고 또 농사 지어야 되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전쟁 생각도 하지 않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상소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러면서 선조는 솔직히 자기도 편안하고 싶죠. 전쟁 대비를 하자면 그 군사 훈련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신경도 써야 되고 이러니까 하고 싶지 않았나 보죠. 그래서 흐지부지 되면서 결국은 전쟁 준비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짜자잔, 마침내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선조 25년, 선조가 40년 8개월을 즉위를 했으니까 중반이 조금 넘은 시기였죠. 많은 배를 이렇게 타고 일본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외국에서는 화력이 정말 좋은 대포 같은 것도 있었고 또 화살 이런 것도 굉장히 발달해 있었어요. 압도적인 화력으로 무장한 20만 명의 왜군은 부산을 쳐들어와서 여러 지역을 함락합니다. 짓밟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외국에 그 병사들이 올 거를 생각했으면 부산이나 그 전라도 쪽에 병사들을 주둔을 시켜서 그렇게 급하게 올라오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속수무책으로 그냥 막 올라오는데 결국은 20일 만에 임금이 있는 한양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 선조는 어찌할 줄을 모르고 이거를 어찌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자기가 살궁리밖에 안 해요. 그래서 선조는 개성 평양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위로 가자 위로. 왜냐하면 밑에서 외놈들이 쳐들어오니까 저 위로 간다 위로. 개성으로 올라갔다가 평양으로 갔다가 그 무리들을 이끌고 막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급박한 상황이 되자 선조가 정철이 강해군을 세자로 삼자고 할 때는 그렇게 유배를 보내고 했으면서 급박하니까 그래 강해군을 세자로 삼자 이렇게 해가지고 급하게 강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게 됩니다. 뭐 이때는 대신들도 뭐 세자가 있어야 뭐 한양에 만약에 임금이 궁을 비웠는데 누가 궁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결국 강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강해군은 아버지를 모시면서 그 피난길에 같이 올랐어요. 같이 올라가가지고 평양까지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어 선조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세자 강해군에게 임시조정을 꾸리게 하였고 임시조정은 뭐냐면 분조라고 해가지고 그 임금이 있는 선조가 있는 평양에는 따로 이제 신하들이 가게 되고 한양에는 강해군을 내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너가 외놈들을 그 좀 막아라 이러면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임금의 권한을 대리해서 섭정을 행하는 국사건 건섭을 권한도 그러니까 국사건섭 그 임금의 권한을 강해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선조는 어디까지 갔나 하면 왜군을 피해서 함경도 의주까지 쫓겨갔어요. 그리고 왜군에게 내가 죽을 수는 없어. 나는 살아야 돼. 이러면서 또 어디 갔나 하면 요동. 요동이라면 명나라 땅이에요. 명나라 요동 땅까지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조선이 끝이 나는가 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결국 마지막 카드로 명나라 왕에게 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명나라도 제15대 명나라가 15대 왕까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13대 왕 신종이었어요. 13대 왕 신종이 요청을 해요.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아무래도 외놈한테 뺏기면 안 되니까 좀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싹싹 빌면서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이제 원군을 보내서 도와줍니다. 물론 명나라에서 원군을 보내서 도와주기도 하지만 강해군은 어떻게 하냐면 한양으로 내려와서 각 도를 돌아다니면서 원군을 강군은 뭐냐면 백성들, 그냥 훈련을 받지 않는 병사들인데도 부서에 어떤 지금으로 볼 것 같으면 뭐 도라든가 군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도라든가 아니면 부라든가 이런 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모아가지고 결국 우리가 인원수로라도 왜군을 막아야 되지 않냐. 왜군들은 점점점 그 선조를 죽이기 위해 가지고 점점 저 위로 쳐올라갔으니까 여기 남아있는 왜군들은 우리가 처부수자 이러면서 강해군이 정말 열심히 목숨을 다하면서 의병을 일으킵니다. 홍희 장군 각제우와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하게 공헌한 장수는 사실 그때 당시에 강군으로 해가지고 의병을 일으켰는 사람들은 큰 임진왜란 끝나고도 그렇게 큰 대우는 받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강해군이 결국은 의병을 일으켜서 왜군을 물리칩니다. 임진왜란이 7년이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전쟁에 휩싸여 있었겠습니까? 한편 왜군은 정작 목표였던 임금 확보에 계속 실패하면서 임금을 죽여야 이 나라를 이 나라가 내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임금이 살아있는 한은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임금을 못 죽이고 요동 땅까지 도망을 갔으니까 그리고 명나라에서 원군이 내려오니까 결국은 왜군은 실패를 하고 이제 물러가게 됩니다. 물러가는 것도 왜 물러가나 하면 결국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때 죽어요. 전쟁을 하는 막바지에 죽으면서 물러갔는데 수군 이순신의 하락. 그러니까 이순신은 그 명랑도라든가 노량진이라든가 이쪽에서 굉장히 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활약을 하고 또 의병을 일으켜서 강해군이 왜군을 내쫓고 이러면서 결국은 임진왜란이 끝이 납니다. 행주산성에서 건율 장군이 승리를 거두자 건율 장군도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듬해인 1593년 2월에 조선군은 평양성을 회복하였고 그러니까 조선군이 병사들도 있었지만은 정부 그 병사들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의병들하고 힘을 합쳐서 평양성을 회복하고 또 한양을 회복하고 이래서 선조는 그해 4월 한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반면 이 시기에는 전란으로 민심이 흉흉한 와중에 조정에 불만을 품은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송유진의 난이라고 1596년 이몽학의 난이라고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는 통에 세금은 많이 거두고 일본군들이 짓밟고 지나가니까 먹고 살 거는 없고 이러니까 막 백성들이 난을 일으켜요. 불만이 품고 이래갖고 그냥 굶어 죽으나 전쟁 그 난을 일으켜가지고 한번 싸우다 죽으나 한번 해보겠다 이러면서 충청남도 부여 및 홍산 일대에서 이몽학 등이 일으킨 난을 이몽학의 난이라고 합니다. 임덕령이 이몽학을 토벌해요. 그래서 형조 자참직함을 가지고 있었고 강주 그쪽에서도 굉장히 난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임진왜란으로 잠깐 되돌아가면 울산 진주 지역에서 물러난 왜군은 그냥 왜군이 물러나고 나서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금방 조선을 침략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막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뭐라고 하나 하면 명나라에다가 조건부로 하해 가정을 해요. 우리 서로 이제 싸움은 그만하면서 서로 어떤 거 요구를 해요.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러니까 명나라에서는 그냥 그전에도 조선을 지휘를 했었으니까 그냥 조선은 우리가 그냥 관할을 하겠다 이러고 그러는데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의 한강 이하를 그 일본 땅으로 해달라고 외국 땅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명항제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이제 조선의 그 통신사들이 알았죠. 그래가지고 명나라에다가 직접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말을 못하니까 조선 사신에게 이제 명나라에 가서 이렇게 조건을 해가지고 하해 신청을 할 거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하해 신청을 할 거니까 한강 이남 땅을 우리에게 주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한번 건의를 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명나라에서 택도 없는 소리 그걸 어떻게 주겠나 이러면서 결국은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명나라 황제의 딸을 일본 왕에게 시집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여.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사실 딱 잘라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인은 조건 없이 임진왜란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선조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추가적인 전쟁을 대비해 훈련도감을 설치하였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었죠. 그래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훈련도감을 설치해서 이제 그 병사를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또 왜군에게 획득한 조총을 물러가면서 조총, 왜군들이 총을 그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을 제조하고 개량하여 실전 배치를 명하였으면 그거를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래가지고 조선에서도 총을 만들게 됩니다. 한편 명나라와의 하의가 깨진 왜국은 1597년에 또 1월에 15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시 조선을 침략해 정류재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 죽겠어. 우리가 조선 땅을 다 먹었는데 저 명나라 때문에 조선 땅을 차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억울해 이러면서 다시 1597년에 왜놈은 조선을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는 이순신이 노량진에서 노량대첩이라고 해가지고 싸워서 왜군들을 많이 쳐부수고 거기에서 정류재란 때는 이 육지로 올라오지도 못하고 결국은 이순신이 왜병들을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장렬하게 어떻게 보면 이순신이 선조의 마음을 알고 했는지는 몰라도 이순신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좋아가지고 모두가 이순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순신이 왕처럼 이렇게 떠받들다 보니까 이순신은 내가 여기서 이기고 돌아간다고 해도 내 목숨이 성하지는 않겠다 싶어서 사실 노량대첩에서 장렬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방비책을 마련한 조선군과 명군은 합세하여 왜군을 막아냈고 그러던 1598년 9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자 왜군은 본국으로 철수하며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임진왜란, 정류재란 7년의 전쟁 동안 인명피해는 물론 당시 전국 농경지 대부분이 황폐해졌어요. 그럴 수밖에. 전쟁의 뒷수습은 황폐한 농토와 불탄 집과 정말 먹을 것 없는 곡간과 이것밖에 남는 게 없었습니다. 또한 민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여민휴식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민간의 부채 탕감도 해주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각종 재정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재난지원금처럼 조금씩 지원해주면서 백성들을 먹고 살게 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왜군에게 획득한 조총을 제조하여 개량하여 실전 배치를 명하였으며 선조는 계묘양전이라는 전국적인 토지조사 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토지를 제대로
소작인들이 짓고 있는 게 얼마며 또 주인들이 갖고 있으면서 제대로 소출을 내지 못하는 것을 골고루 나누어줘서 여민휴식의 일환으로 둔전과 개간을, 그 개간, 만약에 못 쓰게 된 땅 이런 거, 또 아니면 농사를 짓지 않는 땅 이런 거를 개간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의 농사를 건장하며 식량을 늘렸어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뭐 소작인들만 갖다 주는 그 곡식을 갖다 주는 것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자기 땅이라도 그걸 놀리면서 그냥 자기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땅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다 이렇게 개간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먹고 살게 도와줬습니다. 명예, 간직 등 특전을 부여했어요. 그 외에도 국가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납속책을 시행하였고, 납속책이 뭐냐면 흉년 기근이 들었을 때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백성에게서 곡물과 돈을 받고 국가가 납속에 응한 자에게 일정한 특전을 부여한 정책이었어요. 그러는데 사실 납속책 이걸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부정부패를 했었어요. 중간에서 특산물이나 곡물들을 가지고 오면서 중간에 사람들이 띠먹고 또 백성들에게는 더 많이 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부정부패가 있었습니다. 또 희생자들에게 충신효자, 전쟁에 나가서 죽은 아버지, 죽은 뭐 할아버지, 그 사람들에게는 충신효자 연례를 표창하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홀했던 국방 분야에 관심을 높여 병제를 개편하는 한편,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병제를 개편해서 누구도 이제는 우리 조선을 넘보지 못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북방 여진족에 대한 견제도 계속 실시해 나갔습니다. 여진족이 맨날 조선을 만만하게 보고 막 또 할 일 없으면 막 쳐들어왔다가, 여진족은 뭐를 타고 다니냐면 말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기마병 앞에서는 우리 조선에서 감당을 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막 말 타고 막 짓밟으면서 지나가면 그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우왕좌왕했었죠. 그리고 왜군 정별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나 의병을 이끌어든 사람들이 선정되어서 물론 후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몽학의 난을 평정한 신하들에게 주는 정랑공신, 그러니까 이몽학을 쳐부셨다고 해가지고 물리쳤다고 해서 정랑공신들도 공신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9천여 명을 선무원중 공신으로 봉했습니다. 9,000명이면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공신으로 만약에 봉하면 따라가는 게 있어요. 뭐가 있나 하면 물질적인 게 따라가야 돼요. 공신이면 너는 공신으로 인정한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비한 전답이라든가 말이라든가 곡식이라든가 아니면 비단이라든가 이런 게 나가게 마련입니다. 한편 1600년에 정실왕비가 사망을 했어요. 선조의 부인이 사실 자식을 낳지 못하고 늘 병으로 있다 보니까 그래도 정실 부인을 내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같이 살았는데 정실 왕비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조는 2조 자량 김제남의 딸 김씨를 계비로 맞았어요. 정비는 그냥 정비로 되지만 두 번째 부인은 계비라고 해요. 그래서 김제남의 딸 김씨를 계비로 맞았습니다. 그 계비가 임목대비예요. 영창대군의 엄마죠. 그리고 선조하고 임목대비하고 나이 차이가 34년 차가 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 계비를 맞이한 거죠. 그러면서 임목대비가 와서 뭐를 낳나 하면 딸을 낳았어요. 처음에는 딸을 낳았지만 두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선조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자기가 정통 왕으로서 그 정통 즉위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만큼은 적자에다가 정통성을 부여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통성을 가진 자기 아들이 태어나니까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영창대군도 강해군의 손에 죽게 되죠. 그러자 강해군을 지지하는 대북, 적장자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소북, 그러니까 이 또 당파 싸움에서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파가 따로 생기고 또 강해군을 지지하는 파가 따로 생기다 보니까 또 당파 싸움에서 싸움을 합니다. 그러자 선조는 세자 강해군이 임진왜란 때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설마 너 세자 하지 마라. 안 된다. 세자 폐세자 한다. 그리고 영창대군을 세자로 삼겠다 소리를 못해요. 그리고 물론 마음속으로는 적장자 영창대군에게 마음이 다가 있었어요. 자기도 얼마나 적장자 영창대군을 세자로 삼고 싶었겠어요. 그러는데 결국은 이미 민심을 얻어내고 강해군이 그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임진왜란을 다 이렇게 무마를 하고 하는 걸 보면 인심을 얻어내고 경험과 능력을 갖춘 세자 강해군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겠냐 하면서 결국은 죽을 때 결국 강해군을 세자로 왕으로 책봉을 하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을 남기면서 결국은 선조는 일생을 타계하게 됩니다. 그러는데 후계자를 둘러싼 줄타기 사건은 그것으로서 일단락이 되었죠. 왜냐하면 선조가 강해군을 그냥 임금으로 물려줄 것이다. 후계자는 강해군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런 말을 못하죠. 잘못했네. 하지만 1630년 인조 때 들어 능터가 좋지 않다고 하여 능은 현재 위치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선조를 사실은 능토를 다른 데 있었는데 그 능터가 좋지 않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어디로 옮겼나 하면 구리 동구능으로 능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선조실록을 만드는데 1609년 7월부터 시작해서 다음 해 11월이 완성되었습니다. 선조 소경 대왕실록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파 싸움을 그렇게 많이 한 후에 인조반정으로 집권한 서인들은 인조반정은 강해군을 몰아내고 사실 강해군의 그 어머니 인빈 김씨는 강해군의 어머니였고 선조가 워낙 후궁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후궁에서 태어난 아들이 인조예요. 그 인조가 자기는 직접 이렇게 지휘를 해가면서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조 반정으로 인해 가지고 서인들을 대대적으로 수정을 했어요. 이 자체를 수정을 하면서 북인들에 대한 내용을 많이 삭제하면서 그러니까 역사는 승자에 의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좋은 쪽으로 쓰여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말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거를 정말 자세하게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자에 의해서 쓰여지고 나쁘게 쓰여진 거는 다 수정을 했기 때문에 선조 수정실록으로 편찬이 되기는 하지만 이게 확실한 정확성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조선 제14대 왕 선조에 대한 강의는 오늘 이것으로 끝내고 15대 강해군은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